일단 이제 문일민 선생님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고 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문일민 선생님의 삶과 그다음에 오늘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청 할복 의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현충원 투어를 모집할 때 중앙청 할복 의거 75주년 기념식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미리 좀 찾아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혹시 문일민에 대해서 들어봤다 아니면 중앙청 할복 의거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뭐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 전공하고 있지만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문일민 이름 석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그 공적이 뚜렷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참 정말 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일민 선생님은 1894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났고요. 그해 그 1910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17살 때 대한제국이 망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 문일민에게 뭔가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민족의식 같은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그냥 평양에서 평범한 장사꾼 생활을 했다고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19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 네, 맞습니다. 3.1혁명이 있었죠. 근데 3.1혁명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잖아요. 청년 문일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문일민의 나이가 26살이었는데 평양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애국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독립운동가로서 완전히 각성을 합니다. 그 길로 서간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교육을 받고 만주 지역에서 여러 독립군 단체의 소속으로 활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1920년 7월에 창설된 대한광복군 총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무장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20년 6월 그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빅 뉴스가 전달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당시 미국의 상하원 위원단,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죠. 미국의 위원들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을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에 미국 위원단들이 지나갈 때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한국인들의 자주독립 의지를 알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만주에 있던 광복군 총영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광복군 총영에서는 서울, 평양, 선천, 신의주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보낼 폭탄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평양 폭탄대는 박태열, 장덕진, 우덕선, 그 다음에 좀 잘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 안경신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방금 전에 여기 무후선열재단 갔다 오셨죠? 거기에 그분들 다 이제 위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폭탄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바로 문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일민은 대원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8월 3일 무사히 평양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8월 3일 거사를 하기로 밤 10시에 거사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조를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박태열과 장덕진은 평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문일민과 우덕선은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평양 경찰서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가 고장나는 바람에 불발로 끝났고 그 사이에 평남도청 쪽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일민이 던진 폭탄이 평남도청에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건물 일부가 훼손되고 또 기록에 따르면 뭐 일본 경찰 몇 명이 또 죽었다, 폭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이제 평양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그것도 식민통치기구인 평남도청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경찰하고 심지어 소방대까지 동원을 해서 범인을 추적을 합니다. 근데 신출귀몰한 이 광복군 총영 대원들은 모두 무사히 만주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문일민도 사실 이때 만주로 탈출한 줄로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뉴스 기사를 또 발견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그러니까 정확히 1920년 그 평남도청 투탄 의거 14년 뒤, 그러니까 1934년에 상해에서 박태열이 피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태열이 국내로 압송이 되는데 그때 취조한 결과 문일민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1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일민은 혼자 탈출하지 않고 평양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뭐 군자금 모금을 한다든가 뭐 위혈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 그해 12월에 평양 북금융조합이라는 곳에서 일본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문일민이 자고 있던 사무실을 들이닥쳤는데 문일민은 단신으로 그렇게 총격전 끝에 다리에 총상을 맞아가면서 포위를 뚫고 만주로 탈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이다. 또 의열단의 김상호 기사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탈출한 문일민 선생님은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세요. 프랑스랑 멕시코도 다녀오고 또 운남 군관학교, 철기 이범석에 나온 유명한 군사학교죠. 거기도 나오고. 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925년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죠.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근데 문일민은 임시정부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이승만 묘역 지나올 때 김종호 기자님께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이승만이 탄핵당하잖아요. 그때 그 탄핵안을 기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문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일민하고 그 동료 위원들은 이런 그 이승만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돈이나 보내라 이런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탄핵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현임 임시 대통령의 무법적 행동은 하루라도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승만은 끌려내려오죠. 저는 그래서 문일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분 정말 불같다, 정말 뜨겁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사실 독립운동가들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유독 뜨거운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호가 무강이에요. 무강, 굿셀무의 굿셀강. 그 호가 마음에 들어서 논문 쓰기로 결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뜨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32년 4월 29일. 윤희서 이거. 네, 맞습니다.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사실 윤봉길 의거가 있기 전까지 임시정부는 이제 원래 프랑스 조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함부로 침범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해도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프랑스가 보호를 해줬는데, 윤봉길 의거 이후에는 프랑스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하죠. 이 당시 기록을 보면 프랑스 영사관하고 일본 영사관하고 아예 공동으로 체포 작전을 펼칠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체포됐죠. 그때 문일민이 이걸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도 결국 적이다. 그래서 대담하게도 프랑스 영사를 폭살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동지들하고 배에다가 폭탄을 싣고 왔는데 거사 날짜가 1934년 4월 29일, 장소는 홍코우공원. 아시겠죠? 윤봉길 이거 2주년에 윤봉길 이사가 폭탄을 던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프랑스 영사 폭살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조차도 이 계획을 듣고 뜯어 말렸다 그래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원래 그날 이제 천장전 행사가 열려야 되는데 그 행사가 연기가 되면서 계획이 미뤄졌고, 그 사이에 프랑스 영사관에서 또 그 첩보를 포착을 해서 문일민 등이 이제 영사를 주기를 한다 이런 첩보 때문에 문일민이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뜨거운 분이죠. 이거 말고도 그 문일민이 정말 활동했던 단체도 많고 그런 뜨거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리스에 제 논문이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 제 논문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청 할복 의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미군정은 임시정부에 들어오려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고민 끝에 주석 김구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서야 그렇게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27년 동안 해외에서 풍천노숙하면서 독립운동 하신다는 분들이잖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든 임시정부가 주체가 돼서 자주 독립 정부를 세우겠다고 미군정에 맞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았죠. 그해 말에, 그러니까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런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고, 이때 임시정부에서는 반탁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자포고란 걸 선포합니다. 이 국자포고가 뭐냐면 미군정에 복무하는 조선인 직원들은 모두 임시정부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렇게 임시정부가 선포를 한 건데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실제로 이때 서울 시내 경찰서장들이 다 임시정부로 몰려와서 충성 맹세를 하고 미군정 직원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가 무지하게 열받잖아요. 김구 불러서 권총으로 머리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김구는 그 자리에서 난 차라리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펼쳐졌는데 사실 임시정부는 힘이 없었죠. 김구도 결국에 그냥 하루 만에 그 총파업 그냥 복귀해라 이렇게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임시정부의 상황은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악화되게 됩니다. 1946년에 그 이승만의 그 유명한 발언이 있죠. 정읍 발언. 남한만의,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세우기 힘들다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부터 일단 세우고 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임시정부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통일 정부는 좀 실현하기 어렵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일단 남한부터 선거해서 정부를 세우자. 이런 여론이 비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조차도 이승만 지지를 선언하면서 임시정부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어려울 판에 그 독립운동가들끼리도 이렇게 분열을 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니까 이때 다시 이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문일민이 나타납니다. 1947년 10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중앙청 청사에 문일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앙청이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시나요? 서울시의회. 아시는 분 계세요? 조선총독부 건물이요.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건물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 청사로 쓰이다가 김영삼 정권 이전까지 계속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쓰이다가 김영삼 정권 때 폭파시켜가지고 지금 그 잔해들은 다 독립기념관에 흩어져 있죠. 바로 그 건물에 2층에 문일민이 올라와서 YS 마음에 들어. 품에다가 손을 넣고 칼을 꺼냅니다. 무려 13cm 되는 면도칼. 그 칼을 꺼내서 유서를 공중에 던지면서 자기의 배를 가릅니다.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와중에도 나는 조선 독립이 안 돼서 죽는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일민이 그 남겼던 유서가 그 나눠드린 프린터가 있거든요. 구국 구민의 뜨거운 피, 천추만대의 정신이라 의로운 뜻과 지극한 정성으로 죽는 자 육체는 죽되 죽지 않으니 애국 애민의 열사로다. 후세 자손들에게 교육하노니 파당 쟁투의 근본은 만국 멸족의 해독이라. 요약하자면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일민이 남긴 유서들이 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재밌는 유서가 하나 있는데 김구랑 김규식한테 남긴 유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승만에 대한 욕이 한 가지예요.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은 자고로 내분의 1인자이러니 이제 와서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임시정부의 밥통마저 무시한 채 단독정부의 아집과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민족 분열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구한테는 어떻게든 이승만을 설복시켜라. 그래서 통일정부로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규식에게는 그런 김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평생 독립운동하는 남편 따라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자식은 좀 잘 키워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시체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무덤 옆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일민은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돼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이미 절명했다는 오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극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당시 그 문일민의 할복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수혈하러 병원에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피를 받고 극적으로 소생할 수 있었는데 문일민이 나중에 이제 위식을 회복하니까 옆에 이제 막 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 의사가 이거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피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일민이 딱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서 활약해야 될 청년들의 피를 받아서 내가 산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내 피를 도로 빼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니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그래서 한 번 받으면 못 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문일민이 이제 이송됐을 때 소지품 중에 가성 소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산화 나트륨, 흔히 양잿물로 알려진 독성 물질입니다. 청산가리처럼 먹으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이게 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위식이 회복됐을 때 물어봅니다. 가성 소다 왜 갖고 있었어요? 하니까 문일민이 혹시 칼로 할복했을 때 안 죽을까봐 거사 전에 가성 소다 3개를 종이에 싸서 삼키고 10분 뒤에 배를 갈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 100% 죽어야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문일민이 확실하게 죽으려고 그 면도칼로 굉장히 깊게 배를 그었는데 그 갈라진 배 틈 사이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성소다가 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 듣고 웃으면서 한국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살아있으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일민의 중앙청 의거가 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뉜 채 계속 분단의 삶을 살고 있죠, 저희가. 그렇지만 이 원로 독립투사가 임시정부의 중진을 지냈던 원로 독립운동가가 해방 공간에서 이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배를 가른 사건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조차도 굉장히 감격해서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문일민을 이렇게 만든 건 우리들의 책임이다. 만약 자주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황섭 같은 경우는 문일민의 이런 행동을 그 을사늑약 때 자결했던 민영환의 행동에 빗대면서 문일민 의사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칭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일민이 이제 그 2달 뒤에 언론에다 기고를 해요. 또 자기가 할복한 이유를.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일민의 글입니다. 돌이켜 남한의 형편을 보면 그것도 아름답지 못하니 친일파의 블록은 곳곳에 발호하고 있다. 민족 반역자의 세력은 군정 방면에까지 벌써 뿌리를 깊이 박혔다. 그들은 표창까지 받는다. 우리의 위대한 최고 지도자 김구 주석은 도리어 그들의 천시나 냉소를 받게 되며 심지어 그들의 모략적 중상으로 인하여 무직군 배회자, 국제형세 역행자 등등의 모욕까지 당하고 있다. 김 주석으로도 이런 꼴을 당하시거든 그 외의 애국자야 더 말할 것이 있으랴. 비록 노둔한 일민이라도 생명을 홍모로 생각한지는 오랜지라 감히 민영환같이 자결함으로써 애국 동포의 정신을 환기하려 하며 할복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비장하게 또 자신의 할복 이유를 밝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앙청 할복 이거를 참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했는데 이렇게 75주년을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문일민이 그렇게 통일정부 수립을 당부하면서 배를 가른 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과연 바라던 세상이었을까?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이런 문일민의 그런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통일에 대한 그런 포부를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잘한다. 독립운동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 아, 멋지다.